재정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재정정책이 전환 무제시대 때 있었던 염철전매가 사실상 다시 시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5기의 각연법입니다. 756년에서 757년 강회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황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죠. 해안가에서 소금을 생산한 다음에 이 소금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무제 시대 때 염철전매처럼 정부가 소금 생산과 판매에 직접 관여하고 소금의 생산 판매를 경영하고 소금가를 확정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약한 게 소금 두는 말이죠. 한 말당 10문이 생산 원가인데 여기다가 100문의 소비세를 붙여서 110문에 팝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마시는 커피나 음료수, 빵, 과자,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에 대부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죠. 이 10%나 되는 부가가치세가 많다라고 해서 박정희 정권 말년에 부마항쟁 때 여러 소상공인이나 시장 사람들이 유신반대 독재에 참여했던 게, 그 사람들은 유신반대 박정희의 종신 집권보다도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데모에 참가했었죠. 그만큼 세금이 무서운데 문제는 5%, 10%도 많다라고 해서 데모를 하는 판인데, 지금 이거는 생산 원가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까? 10배를 1000%네요. 10배를 더 붙여가지고 생산 원가 10문짜리를 110문에 판다. 이건 엄청난 착취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점적으로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려고 했던 정책입니다. 소금은 사람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설탕을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소금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소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출에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육직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한의 소금 전매제입니다. 이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9년 임용고사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유한은 염장, 즉 소금 생산하는 장소를 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감의 업무 기구를 정비하고 소금의 전매를 조정해서 정호, 이거는 염호를 뜻합니다.가 생산한 소금을 염관이 매수하고 염가를 세금을 붙인 다음에 소금 상인에게 팔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뭐냐? 국가가 생산과 판매에 직접 개입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금 생산한 것을 받아다가 소금 상인에게 팔고 중간 마진, 중간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수매와 판매만을 장악하다라고 해서 소금 생산과 그 판매에 어느 정도 자율적인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이 소금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도세, 즉 관소나 나루터를 지날 때 주로 상인들의 물품을 검사한 다음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거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서 운송비를 줄여주게 되면서 상인한테 유리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왜 상인한테 유리하게 했을까요? 관리들이 소금 상인들한테 돈 받아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국가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걷어야 되는 만큼의 세금을 소금 원가에다가 세금을 붙여가지고 이미 세금을 다 받았고, 그 상태에서 상인들한테 건네주니까 이 상인들이 각적이어서 소금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제대로 소금을 팔아야지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세금. 근데 이때는 이 상인들이 국가로부터 소금을 먼저 돈을 주고 샀는지 외상으로 샀다가 걷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후자의 경우, 아직 국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상인들이 잘 팔아야지 자기들이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소금 판매 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6만 민이라고 해서 1민은 1000전, 1000문을 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6천만 문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대령 말년에는 여기에 100배에 해당하는 600여만 민으로 증가하게 돼서 이때의 재정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양세법에 따른 양세 수입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직접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득이 아닌 이런 부가세 처음부터 원천 징수를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이 돼서 정부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재정이 악화될 때마다 소금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데 한두, 즉 한 말에 300문 혹은 370문으로 소금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게 화폐 가치로 생산 원가가 재우기가 했던 가경법처럼 신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300문을 받게 되면 30배, 370문을 받게 되면 37배나 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상인들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중간 차익을 납부하지 않고 몰래 직접 생산하거나 생선한 사람으로부터 소금을 가져다가 300문이나 370문보다 싼 150문이나 200문에 팔아도 생산 원가인 10문보다 훨씬 남는 시세 차익 90문에서 140문 정도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몰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금을 팔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염 밀매업자를 당시 정부에서는 염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특히 지방관청에서 혹은 소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이들을 추적하고 잡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보디가드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장했던 사람들, 상인뿐만 아니라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들을 지키는 무사들이 한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직들, 이게 조그만 조직에서 여러 조직들이 모인 연합조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조정의 탄압에 반발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혹은 운반하고 있는 소금을 지키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아예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 반란의 우두머리가 왕선지와 황소였었고, 왕선지는 얼마 후에 당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군대에 의해서 살해됩니다만 그 이후에 황소가 여러 지역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당나라를 전복시킨 거나 다름없죠. 당나라 수도 장안을 점령하고 대제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의 균수상평법이 있었습니다. 유한의 균수상평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13개 순원을 설치해서 숙련된 인원을 파견해서 각지 시장의 소식과 곡물의 풍흉 등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에 보고해서 중앙결제의 편리에 제공했습니다. 전운, 매매 등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건 이제 균수상평법이라고 하는데 명칭이 시대마다 달라지게 하지만 이와 비슷한 제도가 전한 무제가 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균수평준법이라고 했죠. 균수평준. 뭐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왕망시대에도 이런 정책을 취했었고, 여기서는 평준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상평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평창을 설치해서 곡물 가격을 조절하고 풍년 때 시사회보다 약간 비싼 금액으로 수매해서 저장했다. 흉년에는 시가보다 조금 낮게 매각했다. 이게 물가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아니군요,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죠. 이게 그 물가 조절 기능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즉 풍년이 들었을 때 평균 그 시가가 10만 원인데 풍년이 들게 되면은 풍년이 농민들한테 좋을 수는 있는데 잉여 곡물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나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시가가 10만 원인데 5만 원에 팔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정부에서 이거를 6만 원에 사줍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시가가 10만 원인데 15만 원으로 폭등하게 되죠. 이거를 14만 원에 팝니다. 너무 야박한 거요? 예, 13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사니까 흉년의 백성들이 참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정부에서 남긴 시세 차익은 얼마일까요? 6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팔았으니까 7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물가 조절 정책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균수라고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중국인들이 차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차가 생산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1kg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장안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30만 원에 팔리겠죠. 그러면은 현지에서 10만 원에 사서 정부에 있는 운송 조직망을 통해서
장안으로 갖고 와서 30만 원에 팝니다. 그럼 2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이런 정책도 이미 전한 무제 시대 때 상옥량 등 경제 관료들이 만든 균수평준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암기 과목이자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정치하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제도와 관행들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었고 그래서 명칭만 잠깐 바꿔지게 될 뿐 대부분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